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이 작가분이 지어낸 게 아니라 듣고 보거나 아니면 읽으면서 신기하고 놀랍게 느꼈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모아가서 이 책을 발간했다고 해요. 저도 읽으면서 재밌게 읽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혼의 무게. 미국의 덩컨 맥두걸 박사는 영혼의 존재를 물질적으로 입증하려고 한 최초의 의사였다. 그는 보스턴의 한 결핵센터에서 동의를 받아 환자들의 무게를 재는 실험에 착수했다. 먼저 임종 직전에 결핵 환자를 침대째 저울에 올려 무게를 달고 나서 사망 뒤 다시 무게를 달았다. 첫 번째 환자에게서 그는 정확히 21g의 차이를 발견했다. 똑같은 실험을 5명에게 더 실시한 결과 예외 없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숨을 거둔 환자 모두에게서 정확히 21g의 차이가 확인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실험을 통해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907년 그는 똑같은 방식으로 개 15마리에게 같은 실험을 진행했다. 개들에게서 무게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자 그는 인간만이 영혼을 소유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1907년 그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자 언론에서는 맥두걸 박사의 21g 이론이라며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실험 대상이 6에 그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며 실험의 조건 자체를 문제 삼았다. 피험자 한 명은 사망 후 1분이 넘게 지나서야 몸무게가 줄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맥두걸 박사는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오기를 망설인 탓에 그런 지체가 일어났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합리화는 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맥두걸 박사는 1920년에 사망했는데 사망 전후 그의 몸무게를 달아 차이를 확인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라가 된 강도. 죽고 나서 제2의 커리어를 시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엘머 맥커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1880년 미국에서 태어났다.
알코올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그는 직장을 쉽게 구하지 못하자 27살에 자원 입대했다. 그리고 군에서 3년간 폭발물을 취급하는 일을 하다 제대한 뒤 갱단에 들어갔다. 열차 강도가 돼 처음으로 인디언 부족들에게 돈을 수송하는 열차를 터는 일에 투입된 그는 폭발물 제조를 잘못해 궤적에 들어있던 지폐까지도 함께 날려버리고 말았다. 이후에도 비슷한 이유로 그가 참가한 강도 행각은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그가 강도 지수로 번 가장 큰 액수는 46달러에 불과했다. 그런 그에게 2,000달러의 현상금이 걸렸다. 그는 3명의 보안관에게 쫓기다 한 농가 안으로 도망쳤다. 그는 투항을 거부한 채 너희들은 절대 나를 산채로 잡지 못할 것이다 라고 소리치며 끝까지 저항했다. 예언 같은 마지막 말을 뱉은 지 몇 분 뒤에 그는 보안관들에 의해 사살됐다. 장의사 조지프 존스는 맥커디의 시신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자 비소 화합물 용액으로 방부 처리한 후 카우보이 복장을 입혀 관에 넣은 다음 자신의 가게 입구에 전시했다. 그는 시체 옆에 투항을 거부한 사내 라는 편말을 세우고 10센트의 관람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 전시가 엄청난 인기를 끌자 여러 유랑 서커스단에서 미라를 사러 찾아왔지만 존스는 거절했다. 5년 뒤 맥커디의 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던 남자가 있는데 형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겠다면서 시신을 찾아갔다. 사실 그 남자는 횡재를 노린 사기꾼이었다. 이때부터 엘머 맥커디의 두 번째 커리어가 시작되었다. 그는 60년 동안 박물관, 놀이공원, 카니발의 미라가 된 강도라는 이름으로 임대되었다. 1935년에는 영화 나르코틱을 상영하던 극장 입구에 전시되었고 유명한 무법자들을 테마로 만든 밀랍 인형 박물관에 전시되었으며 1967년에는 공포영화 더 프릭의 출연 아닌 출연을 하기도 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롱비치 소재의 더 래프 인 더 다크 놀이공원에서 커리어를 마감했다. 공원 측에서는 그를 알몸 상태로 새빨갛게 칠한 다음 유령열차 코스의 급 커브에 매달아 승객들에게 공포를 선사했다. 1976년 12월 이 공포의 터널에서 600만 불의 사나이의 한 에피소드가 촬영되었다. 당연히 밀랍 인형이라고 여긴 소품 담당자가 위치를 바꾸기 위해 밑으로 끌어내린 순간 인형의 한쪽 팔이 몸체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허연 뼈가 드러났다. 촬영팀에서 급히 의사를 불러 확인한 결과 인형은 인간 미라로 밝혀졌다. 미라의 입속에서는 1924년에 발행된 페니 동전 1개와 로스앤젤레스 범죄 박물관의 입장권 1장이 발견되었다. 경찰에서 이 입장권의 정보를 가지고 여정을 역추적한 결과 시체의 주인공은 엘머 맥커디로 밝혀졌다. 죽은 지 66년이 지나 오클라호마호에서 거행된 맥커디의 장례식에는 300명이 넘는 사람이 참석했다. 도구를 막기 위해 그의 관 위에 2톤의 콘크리트가 부어졌다. 죽은 사람을 소생시키는 과학자. 볼로냐 대학의 물리학 교수였던 조바니 알디니는 과학의 힘으로 죽은 사람을 소생시키려고 시도한 여러 과학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다리 신경에 전기를 흘려보내 개구리를 움직이는 실험을 한 뒤 이를 바탕으로 1780년에 갈바노미터를 발명한 루이지 갈바니의 조카였다. 전기가 보편적인 생명 에너지라는 믿음을 가진 알디니는 전기를 이용해 시체를 소생시키려는 실험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유럽의 궁정들을 돌면서 놀라운 소생 실현을 펼쳐 오스트리아 황제로부터 철관 훈장을 받았고 여러 유수의 과학 아카데미에 회원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1803년 1월 18일 알디니는 런던 왕립의과대학의 저명한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생 실험을 펼쳐 더욱더 유명해졌다. 그는 아내와 자식을 살해한 사형 선고를 받고 뉴게이트 교도소에서 교수형이 집행된 26세의 조지 포스터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포스터의 시신은 알디니의 실험 장소로 옮겨졌다. 알디니가 동료 과학자들 앞에서 시체의 손에 전극을 붙인 다음 전기 충격을 가하자 시체가 눈을 번쩍 뜨면서 입을 벌렸다. 두려움에 휩싸인 관객들 중에는 토하거나 기절하는 사람들도 나왔다. 좌중을 공포로 몰아 넣었다는 사실에 흡족해하며 알디니는 결정적 쐐기를 박았다. 그는 포스터의 귀와 직장에 전극을 연결하고 전압을 높여 다시 전기를 흘려보냈다. 그러자 시체가 마치 관절 인형처럼 사지를 움직이기 시작했고 경악한 영국 과학자들 사이에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훗날 이 시연은 영국 소설가 메리 셸리에게 영감을 주어 프랑켄슈타인을 탄생시키게 했다. 낙관론자와
비관론자. 독일의 한 대학에서 2013년 2월 18일에 비관론과 낙관론이 개인의 수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세 개의 연령층에 속하는 4만 명의 대상자들에게 10년에 걸쳐 질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자들은 향후 5년 동안의 삶을 예상해서 0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매겨야 했다. 그 결과 43%는 실제로 벌어진 일에 비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대답했다. 25%는 정확히 판단해 벌어진 상황을 제대로 예측했다. 32%는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그런데 연구 결과 마지막 그룹의 건강 악화 위험이 평균보다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9.5%는 중증 장애가 발생했고 10%는 단기적으로 사망할 위험에 처해 있었다. 이 연구를 행한 과학자들은 비관론자들이 건강 문제에 더 예민하기 때문에 의사나 치과 의사를 자주 찾다 보니 치료도 더 신속하게 이루어진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으로의 기대 수명이 더 긴 것도 바로 이 비관론자들이다. 결과적으로 비관론자가 되는 것이 더 오래 사는 비결인 셈이다. 영아 사례. 피임이라는 것을 몰랐던 고대에는 대다수 문명이 자기들 나름의 방법을 고안하여 인구 문제에 대처하고자 했다. 고대 로마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아버지의 발치에 가져다 놓는 풍습이 있었다. 아버지는 아기를 살펴보고 나서 자기의 성을 아기에게 줄지 말지를 결정했다. 만약 아기가 불구저로 보이거나 못난이라면, 또는 아기가 딸이라면, 만약 나중에 지창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부담하기가 싫다면 아버지는 아기에게 자기 성을 주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었다. 자기가 진짜 아버지라는 사실에 의심이 생기는 경우나 이미 낳은 아이들만으로도 자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신생아는 이른바 유기의 시련을 겪었다. 유기란 아기를 가장 가까운 갈림목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아두는 것이었다. 그렇게 버려진 대개는 운이 좋으면 행인들의 눈에 띄어 다른 집안에 입양될 수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노예 상인들이나 포주들이나 앵벌이 대장들의 차지가 되었다. 포주들은 주워온 아이들을 교육시켜 창녀나 남창으로 만들었고,
앵벌이 대장들은 아이들을 불구자로 만들어 국어를 시켰다. 만약 버림받은 아기들에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아기들은 쓰레기 더미 위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죽어버리거나 개들과 쥐떼의 먹이가 되었다. 그 시대에는 기독교인과 유대인만이 자식들의 생김새나 성별이나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 모든 자식을 거두어 보육하는 습속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관행은 로마인들의 경멸을 샀다. 로마인들은 자식을 선별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원시적인 풍속으로 여겼다. 중세의 일본에도 신생아들을 선별하는 풍속이 있었다. 사실 일본은 경작지가 적은 나라여서 백성들이 기아에 허덕이는 때가 많았다. 그래서 일부 쇼군들은 농업 생산력에 비추어 3천만 명 정도가 일본의 적정 인구라 여기고 그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다. 인구가 너무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일본에서는 두 가지 풍속이 생겨났다. 하나는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노인이나 병자를 산속에 내다 버리는 풍속이었다. 또 하나는 마비키라 부리는 풍속이었다. 고대 로마에서와 마찬가지로 에도 시대의 일본에서도 갓 태어난 아기를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아버지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만약 아기가 살림을 더 쪼들리게 만들 군 식구로 간주되면 사람들은 갖가지 방식으로 아기를 살해했다. 물에 적신 창호지로 아기의 얼굴을 덮어버리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아기의 입안에 찹쌀밥 한 덩이를 우겨넣고 두 콧구멍에도 작은 덩어리를 쑤셔 넣은 뒤에 아이가 숨이 막혀 죽을 때까지 손으로 입과 코를 계속 막고 있는 자들도 있었다. 소인국 사람들. 릴리포트에 산다는 소인들은 걸리버 여행기의 작가 조너선 스위프트의 머릿속에서 나온 상상의 인간들인 것만은 아니다. 그들은 정말로 존재했다. 그들을 난쟁이나 피그미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릴리포트 사람들의 신체 비례는 보통의 인간과 똑같다. 다만 크기가 일정한 비율로 축소되어 있을 뿐이다. 그들의 키는 40에서 90cm, 몸무게는 5에서 15kg으로 다양하다. 그들은 19세기 말에 중부 유럽, 더 정확하게는 헝가리에 있는 어느 숲에 야생지대에서 발견되었다. 그때까지 그들은 인구가 밀집된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자급자족하며 살았다. 그들은 존재가 알려지자마자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뿔뿔이 흩어져서 생존을 도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그들을 다시 모으려는 자들이 나타났다. 가장 먼저 시도한 사람은 미국의 흥행사이자 서커스단 소유주인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서커스단에 4명의 릴리퍼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프랑스에서는 1937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겨냥하여 전 세계에 흩어진 릴리퍼트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벌였다. 그럼으로써 60명을 모으는 데 성공했고 그들의 몸집에 맞는 집과 우물과 정원이 있는 마을을 지어주었다. 현재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는 릴리퍼트 사람들은 8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들은 대개 박람회장이나 서커스단에서 구경거리 노릇을 한다. 일본인들은 그들에게 열광했고 소인들로만 이루어진 극단도 결성되어 그들의 공연은 큰 인기를 얻었다.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 페르미의 역설. 프랭크 드레이크의 방정식이 나오기 10년 전, 이탈리아 태생의 미국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놓고 벗들과 토론하던 중에 만약 외계인들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 거야? 라는 물음을 제기했다. 훗날 페르미의 역설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말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우리 은하에 정말 그토록 많은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적어도 그 문명들 가운데 하나는 자기 존재를 드러냈을 것이다. 그런데 외계 문명이 우리와 접촉하려고 했음을 보여주는 징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외계 문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닐까? 페르미와 드레이크 이후에도 여러 연구자들이 외계 문명에 관한 의견을 냈다. 그들은 단순한 믿음이나 구름 속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다는 식의 인상을 넘어서 이 문제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진전시켰다. SETI, 즉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도 그들 가운데 하나다. 그는 우주비행사 러스티 슈웨이카트의 견해를 받아들여 외계인들은 바로 우리일 수 있다는 가설을 내놓았다. 어쩌면 우리는 우주 공간이 아닌 우리의 세포들 속에서, 우리의 게놈 속에서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 연구는 은하들 속을 뒤지는 것보다 훨씬 수행하기 쉬울 것이다.
북유럽의 우주신화. 북유럽의 신화에서 발알라는 영웅들의 낙원이다. 병들어 죽었거나 늙어 죽은 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오직 전사한 군인만이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 그들을 거기로 데려가는 것은 전쟁의 처녀들인 발키리들이다. 이 반여신들은 사내들을 도취시켜 사륙의 광기에 빠지게 한 다음 죽어 전장에 쓰러져 있는 전사자를 한데 모아 지붕이 창과 방패로 덮여 있는 발알라 궁에 데려간다. 여기서 일명 보탄이라고 하는 싸움의 신 오딘은 그들을 맞아주면서 그들이 지상에서 싸웠던 것처럼 여기서도 계속 싸워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하여 발알라의 전사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운다. 죽으면 다시 살아나서 저녁 식사 종이 울릴 때까지 계속 싸운다. 그리고 저녁마다 향연이 벌어지고 전사들은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그날의 싸움에 대해 논평을 나눈다. 그들은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 암염소 헤이두룬의 젖을 마시고 산돼지 세프림니르의 고기를 먹으며 그들에게 맥주를 아낌없이 제공하는 발키리들과 사랑을 나눈다. 이 향연 중에 오딘은 먹을 것은 입에 대지 않고 포도주만 마시면서 두 마리의 이리에게 먹이를 던져주기만 한다. 그리고 전사들에게는 최후의 대전을 준비해야 함을 상기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신들의 황혼 라그나로크이다. 그날이 되면 발알라 궁에 있는 540개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 튀어나온 전사들은 불의 신 로키와 그가 이끄는 군대, 즉 거대한 늑대 펠리르, 미드가르드의 햄, 그리고 무수한 악마들로 이루어진 무리와 맞서야 한다. 이 라그나로크 전투에서 발알라의 전사들이 패할 경우 승리한 로키는 마침내 파괴된 우주를 바라보면서 거대한 광소를 터뜨린다고 신화는 전한다. 시시포스. 그의 이름은 영리한 사람을 뜻한다. 그는 아이올로스의 아들이며 플레이아데스 가운데 하나인 메로페의 남편이다. 그는 코린토스라는 도시의 건설자이기도 했다. 그의 백성들은 펠로포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코린토스 지역을 통제하면서 여행자들을 공격하고 재물을 갈취했다. 코린토스가 초창기의 번영을 누리고 군자금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덕분이었다. 시시포스는 그런 해적질의 단계에서 점차 해상 무역의 단계로
넘어갔다. 어느 날 제우스가 코린토스에 들렀다. 하신 아소포스의 딸 아이기나를 납치해 가던 길이었다. 시시포스는 딸을 찾아다니던 아소포스에게 납치범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었다. 아소포스는 그 대가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그에게 선물했다. 하지만 이 일로 그는 제우스의 노여움을 샀다. 제우스는 그의 고자질을 용서하지 않고 죽음의 신 타나토스에게 그를 영벌에 처하도록 명령했다. 타나토스가 족쇄를 들고 나타나자 꽤 바른 시시포스는 오히려 그에게 족쇄를 채웠다. 타나토스가 자기 자신을 상대로 족쇄를 시험하도록 꼬인 것이었다. 그렇게 죽음의 신이 코린토스에 감금되어 있었던 탓에 지상에서는 한동안 죽는 사람이 없었다. 제우스는 더욱 화가 나서 전쟁의 신 아레스를 보내 타나토스를 구출하고 교활하기 짝이 없는 코린토스의 왕을 붙잡았다. 그러나 시시포스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운명에 굴복하는 척하면서 저승에 내려가기 전에 아내에게 자기의 장례를 지내지 말라고 넌지시 일렀다. 저승에 다다르자 그는 자기 아내가 장례를 지내주지 않았다고 개탄하면서 지상에 돌아가 아내를 벌할 수 있도록 사흘의 말미를 달라고 하데스에게 간청했다. 하데스의 허락을 얻고 코린토스로 돌아온 시시포스는 저승에 돌아가기를 거부했다.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시켜 그를 저승으로 다시 데려가게 했다. 저승의 심판관들은 신에게 거듭 반항한 죄를 엄중하게 다스려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의 죄에 걸맞은 특별한 형벌을 만들어냈다. 커다란 바위를 산 꼭대기로 밀어 올리고 반대쪽 비탈로 굴러 떨어지면 다시 밀어 올리는 형벌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가 잠시 쉬었다 갈라치면 에리니에스, 즉 복수와 징벌의 여신들 가운데 하나가 채찍을 휘둘러 그를 잡돌이했다.